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요. 원천징수에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파트. 지난 시간에 사원 등록, 그다음에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거 봤고요. 그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15서까지 했죠. 뭐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원들에 대한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급여 자료, 수당이라든지 공제 항목들 등록해줬고, 그다음에 매월 급여 나갈 때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는 것도 한번 해봤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인 경우 여러분이 굳이 뭐 손댈 거 없었어요. 급여 자료만 잘 입력하게 되면은 자료는 그냥 불러오기만 해서 그 신고서 제출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납부하면 끝난다는 얘기였었고요. 이렇게 매달 직원들한테 이제 급여 주고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지급한 것들에 대해서 이 소득자, 즉 사원들이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 정산 절차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서 세금 냈던 거, 소득세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냈었는데, 소득세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배우는 타이틀이 지방소득세는 아니고 소득세만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해드렸던 급여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할 차례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일단 제가 용어를 갖다가 먼저 여러분이 해두는 걸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일용직 대상자 근로자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일용직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니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보통 일용직이라고 해서 그냥 일당이라는 걸로 용어로 그냥 우리 흔히 사용하니까 그 용어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20만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오늘 일당 20만원 받았어요. 이렇게 20만원을 받았을 때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에서 이 직원한테 일당으로 줬으니까 원천 징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자체가 소득일 테니까. 그럼 얼마를 원천 징수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원천 징수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을 차이 나는 금액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일당이니까 20만원 주고 끝? 아니라고요. 이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급여를 통해서 배우시기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일당 20만원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요, 20만원 중에서 소득공제라고 그래서 15만원은 무조건 제해줍니다. 요것도 얼마 전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예전까지는 1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5만원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번소득에 대해서 15만원을 공제해준다면 세금을 계산해야 할 대상 금액, 걔를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물론 부가가치세에서도 과세표준 배웠었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과세표준이 어떤 뜻이라 그랬었냐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과세표준이.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었었죠. 근데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일단 부른다는 얘기죠. 왜? 다른 것들 더 이상 공제할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5만원 중에서 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용되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론 먼저 설명해 드렸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세율은 총 7가지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적은 세율이 6%였어요. 최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5만원에서 6% 세금을 계산했더니 3,000원이 나왔어요. 요걸 산출 세액이라고 불러요.
지금 제가 이거 용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예를 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산출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세금으로 내야 될 금액이 일단은 3,000원이 계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는 일당으로 20만 원 받는 사람은 지금 세금 얼마가 계산된 거예요? 3,000원이 계산됐죠. 소득에서 그 소득 공제를 해준 것처럼 이렇게 세금이 계산된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걸 한 번 더 해줘요. 세액공제는 몇 퍼센트를 해주면 이 3,000원에 대해서 55%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담당자니까 원천 징수해야 될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55%를 공제하니까 우리는 45%를 곱해주게 되면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가 계산됐어요? 1,350원 계산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당으로 20만 원 받는 사람은 하루 일한 거에 대해서 세금 얼마를 갖다가 납부해야 된다? 1,35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참고로 하나 더 써줄게요. 실무 업무에서는 이렇게 소득세 1,350원이 계산됐다면 여기에 10%, 1,350원에 10%면 1,135원이죠. 근데 세금은요, 원 단위는 무조건 절사예요. 135원인데 세무서에서는 5원 안 받겠대요. 참 인심 많이 쓰죠? 그럼 우리도 공제 안 받을래. 실무원 받아 보면은요, 그냥 이거 회계 처리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요. 어차피 숫자 금액 나오면 틀리면 또 원단위 때문에 틀리면 짜증나니까 그냥 내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알아줄 건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단위 절사라고 하면은 여기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130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원천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느냐 하면 1,480원 되겠죠. 1,480원이 여러분이 실제로 일용직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나머지 1,48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론상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숫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 썼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인사 업무 담당을 하게 되면, 급여 담당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이게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근데 이론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요거 제가 써놨던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이거 안 봤지? 우리가 이거 제가 노트 드린 거 있잖아요. 맨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지은 씨가 여기 잘 제보해 갖고 오셨는데, 맨 뒷장 왼쪽에 있어요. 여기 맨 뒷장에 여기 벌써 다 배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근로소득, 소득공제, 과세, 표준, 세율, 그다음에 산출세, 납부세, 세액공제 이런 용어들 배웠죠. 시험 문제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뭘 물어보느냐면요, 세액공제 할 때 세액공제율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제가 55%라 그랬죠. 요걸 잘 물어보고요. 소득공제 금액 일당에서는 얼마를 공제해 준다? 15만 원 공제 준다. 요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바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알바하면서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 정도 되는 알바가 있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게 있겠다 없겠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기준으로 해서 알바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할 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로 했던 거, 받기로 했던 거 그냥 그걸로 주고 땡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용직에 대한 것도 하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계산 알아두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참 최저세율 얘도 잘 물어봐요. 제가 시험 문제에서 일용직과 관련돼서 말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라서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에서 자녀 세액공제는 제가 어저께 설명 다 해드렸죠. 그래서 이건 추가로 별도로 설명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일용직과 관련돼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일용직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 월급을 받는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월급 받는 근로자들도 요거하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용어들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라고 미리 설명을 해 드렸던 거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다음 거를 아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연말정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잠깐 활용은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보여드리고 전반적인 내용만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야 될 프로그램을 갖고선 제가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보기가 좀 더 편해서 제가 지금 이걸로 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그 화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소득공제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뭐라고 쓸 거냐면 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말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우선 항목부터 한번 볼까요? 소득공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총급여라는 용어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걔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 총급여라고 불러요. 총수익금액이라고도 부르고요. 까먹었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다 칠판에다가 썼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기억나겠죠? 자, 봐요. 지금 좀 전에 총급여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합소득세에서는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빼고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얘는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총수익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요. 여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빼게 되면 총수익금이란 용어 대신에 요 하나만 딸랑 띄어내게 되면 이를 우린 다른 말로 총급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일용직에서 그 근로소득 중에서 뭘 뺐었어요? 근로소득 중에서는 이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근로소득하고 총급여하고 똑같겠죠? 그 총급여가 일용직에서 아까 20만원 그거 설명한 거예요. 20만원에서 급여는 뭘 빼준다 그랬어요? 소득공제 빼준다 그랬죠? 일용직 얼마 빼준다 그랬어요? 15만원 빼준다 그랬죠? 그럼 나오는 그 금액의 이름이 뭐였어요? 근로소득금액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월 급여를 받는 정규 근로자들은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르고 아까 그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 공제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총급여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총급여가 순서가 바뀌었네. 총급여에서요. 여기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금액. 얘는 없어져야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여기다 한번 숫자를 써놓으면서 해볼게요. 총급여가 만약에 3천만원이었어요. 근데 근로소득 공제는 1,400만원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러면 1,400만원 중에서 3천만원 중에서 얘는 1,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산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금을 계산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1,600만원 남았죠. 근데 일용직은요, 요 밑에 나오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나눠진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공제 항목이 없어요. 일용직인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있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우리 가족이 몇 명이 있느냐면 본인 포함해서 4명이라고 가정하고 그 4명이 다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한다면 한 명당 얼마씩 공제해 주기로 했어요? 150만원씩 해주겠죠. 4명이면 얼마예요? 150만원 곱하기
4 하면은 600만 원 되죠. 인적공제로 600만 원을 또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추가 공제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남았어요? 1600만 원 이에서 인적 기본공제로 600만 원을 또 빼면은 세금을 계산할 금액은 얼마가 남게 됐느냐면 1000만 원 남게 됐죠. 10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또 공제를 해줘요. 어떤 공제를 해주냐면 4대 보험료.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낸 것들 있죠. 그거 다 공제해줘요. 그 공제해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었,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4대 보험료에서 3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해야 될 금액이 얼마로 남았어요? 이제는 700만 원 남았죠? 7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주택과 관련돼서 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죠. 또는 장기 저당 주택을 아예 사는 거야. 사면서 집을 담보를 해서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출받는 거는 결국은 주택과 관련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자금은 원금 이자 요즘은 다 분할 납부하게 돼 있죠. 상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금도 이자도 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을 때는 매달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 이자 갚죠. 그 금액 다 공제해줘요. 그 다음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원금은 공제 안 해주고 이자만 공제해줘요.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주택값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원래 그 유리지갑이라 그래서 너무 투명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제해 준단 말이죠. 근데 집이 있어서 아니 부모님한테 얹혀 살고 있는 주제라 이런 거 없다고 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제해 주는 게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 다 공제해 줍니다. 근데 사용한 금액을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여기 총급여 있죠. 총급여 곱하기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줘요. 근데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3천만 원에 25%면 얼추 750만 원 나오겠죠.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건데 그러면 금액이 750만 원 되죠. 근데 사실상 직장인들이 연간 요즘은 뭐 현금 사용하는 것보다 대부분 다 카드로 사용 많이 하니까 이만큼 이상들은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한 금액이 보니까 8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사용하게 됐으면 750만 원 넘는 금액 50만 원이 더 넘어갔죠. 그 50만 원 공제해줘요. 750만 원 이상 넘어섰다면 그럼 여기서 얼마를 더 공제해준다? 5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게 되면 비로소 얘를 갖다가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그러면 6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650만 원을 과세 표준 아까 여기 일용직에서는 3만 원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여기 정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 650만 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 6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세율이 총 7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여기다 한번 참고로 써놓을게요. 여기 6% 있었다 그랬었고요. 두 번째로는 9% 더하면 15%. 그 다음에 또 9% 더하면 24%. 그 다음에 11% 더하면 35%.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650만 원이면요. 보통 6%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6% 적용해서 그러면 세금 얼마가 나오겠어요? 얼추 6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 적용하게 되면 39만 원이 이제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얼마가? 39만 원이 세금인데 아까 일용직에서도 세액공제 있었죠. 그죠? 그 세액공제에 또 여기 적용하는 거예요.
55%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39만원 곱하기 55% 하면 21만 4천원 정도 공제해주고, 그럼 나머지가 납부해야 될 세금 계산이 되는 것이지만,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던 자녀세액공제 앞에서 배웠었죠.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녀세액공제가 세액공제란에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 특별세액공제, 얘가 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대상이기도 하고,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정산해주는 파트가 대부분이 이 파트예요. 이해됐죠? 거기서 이렇게 세금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세액이 공제 금액이 나왔잖아요. 세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특별세액 공제 중에서 보험료를 100만원 냈는데, 이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공제율이 12%거든요. 그러면 얼마? 12만원.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세금이 계산됐을 때 세금하고 여기 금액 납부한 거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이 금액, 세금하고 세금끼리 비교해서 빼야지 공제 금액을 빼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여기 잘못했잖아. 아까 원래가 맞는데, 여기 아까 제가 소득공제라고 써놨었죠. 이 소득공제는 우리가 받았던 총 소득에서 우리가 사용한 돈, 소득금액 그대로 빼버렸죠. 이걸 소득공제라 그래요. 자, 소득 얼마였었어요?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추가공제라든지 신용카드 공제, 이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그 금액 자체를 빼버렸잖아요. 소득에서. 그래서 그걸 소득공제라고 부르고요. 자, 오른쪽은 왜 세액공제라고 불러요? 세금이 여기 계산됐잖아요. 세금이 계산됐으니 우리가 보험료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세액 계산한 거에서 100만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율이, 공제 세율 있잖아요. 요거 계산해서 세율에서 세율을 빼기 때문에 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은. 되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게 되면, 용어를 처음에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소득공제인지 어떤 게 세액공제인지 그 구분을 잘 못하셔서 그 용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내가 그 월급 받았던 소득금액,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한 비용, 그 금액,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세액공제는 이렇게 과세표준이 계산돼서 세율 적용한 다음에 계산된 세금이 있죠. 세금 요거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느냐면, 보험료 납부한 게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100만원 우리가 납부한 걸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제 세율이 있거든요. 각각의 세율을 계산해서 세금 요 부분을 빼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불리는 요 명칭이 세액공제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계산하는 숫자들은 별 의미 없어요. 왜요? 얘가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줘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의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만 알면, 여러분들한테 세율이 됐던 소득공제 금액이 됐던 이따 보겠지만, 여기 그 세율 금액이 얼마가 됐던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처음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들만 보고 우리가 회사에서 실무 업무에서 또는 자격 시험에서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는 이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적용을 하면 되는지 그런 걸 설명해 준단 말이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란 용어, 특별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특별소득공제도 있어요. 이쪽에. 요거는 제가 전반적인 거 한번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봐둔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랍니다. 아, 제가 열심히 만든 거 아까워서 한번 활용했다고요. 자, 이건 그렇다 치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보면은요, 여기 그 탭에 원천징수 클릭하라 그랬었죠. 원천징수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원천징수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원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얘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화면이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들에 대한 화면인데요. 자, 우선 21번에 총급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2번에 근로소득공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차감만큼의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옆에 보시게 되면 종합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죠. 저는 밑으로 스크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거 한 거 밑으로 한번 스크롤 해보시면서 봐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는 말 여기 사용돼 있죠. 그죠? 이 소득공제에서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기본공제 나와 있죠. 여기 기본공제라든지 등등은 앞에서 우리가 사원 등록하면서 부양가족 등록했었고, 부양가족 등록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구분해서 입력했었죠. 그거 자동으로 여기 끌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에서는 기본공제와 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추가공제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이것도 부양가족 등록할 때 벌써 다 이 파트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이 손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완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연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국민연금밖에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만 반영하게 되는데, 국민연금도 우리가 월급여 직원들한테 주면서 그 자동 계산됐던 거 있었죠? 그 금액 자동으로 여기 다 끌고 와요. 그럼 얘도 계산할 거 없다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공적연금이기는 한데, 이 공적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총 5개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 이거 우리 해당사항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특별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죠. 특별소득공제는 뭐가 있나 봤더니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그건 아까 얘기했던 4대 보험료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나와 있어요? 주택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죠. 주택 차입금은 저기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에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저기 주택 차입금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왜 나는 안 나와? 여러분 나와요? 근데 왜 내 건 안 내려가냐고요? 안 나오면 블로기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네. 지금 여러분 그 왼쪽 화면의 왼쪽 맨 위쪽을 보시게 되면 전체 사원 블록이 전체 사원 돼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직원들 쭉 불러오게 되거든요. 불러와서 하니까 이게 올라가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요, 뭘 뜻하는 거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4번에 보시게 되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기억하시면은 구분할 때 어렵지는 않겠죠.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가 분할 상환 납부할 때 얘는 원금하고 1년 동안 납부했던 이자 있죠.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부르냐면 원리금이라고 불러요.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용어예요. 거기에 반해서 주택담보대출은 똑같이 원금하고 이자 상환했다 할지라도 원금은 공제해주지 않고 이자만 공제를 해줘요. 왜?
아, 그래도 집이 있잖아. 전세자금 있는 사람이야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집이라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공제를 해준다. 얘도 입력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되는 담당자라면 직원들 중에 꽤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원들 다 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배우고 나면 기분 좋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내가 월급 받게 되면 내 거 연말정산 다 할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잘 배워놓으시잖아요. 주변에서 퇴사한 분이라든지 등등 남의 것도 연말정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렇겠죠? 국세청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 만약에 그거 못하면 세무사 사무소 같은 데 맡기잖아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한번 해주고 한번 몇 분만 쫙 해주고서 점심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과 관련 또 하나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주택 마련 그 소득공제라고 돼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청약주택 같은 거 들어간 거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자료 여기다 입력만 하면 돼요. 입력하는 거 이따 연습해 볼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은 건 얘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바로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가지고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이 서식은요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직장인 다니는 분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요. 왜? 이게 대신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안 하느냐? 아, 그건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급여도 받고 우리 어저께 배웠던 종합소득 알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자소득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저금해서 이자 받으면 쇠고랑 차요? 그러면 주식 투자해서 배당소득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제일 갑부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재용 씨 직장 다니잖아요.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통장에 돈 많아서 이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당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몇 년 전에 좀 많이 받았더라고. 배당금으로 264억을 받았어. 나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몰라요? 왜 나 아는 사람만 그렇게 받고 우리는 그렇게 못 받지? 됐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없다고 치고 연금소득이라든지 개인연금 있을 수 있고 그죠? 나이가 많다면 기타 소득도 강연 같은 데 나와서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즉 직장 다닌다고 근로소득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평범한 보통 사람의 직장인들은 소득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죠? 근데 이 서식은 지금 연말정산 서식으로 사용할 뿐 얘는 뭐에 대한 서식이다? 종합소득세 개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모든 세금에 대한 걸 이 서식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사주 조합이라든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별게 다 나와 있죠. 개인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에 대한 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들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하는 그 일부만 지금 여기서 배우고 계시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소득공제에 대한 건 왼쪽의 부분은 다 설명을 일단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세율 지금 여기 계산 숫자 된 거 보면 전 여기 손댄 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숫자들은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산출세액이 150만원 나왔어요. 지금 이거 얼추 보시게 되더라도 총 급여가 4,300만원인데 여기 지금 세금은 얼마 계산됐어요? 150만원 정도 계산됐죠. 근데 제가 세액공제 준다 그랬죠. 150만원에서 세액공제 여기 55만원 아니 66만원 해주고 자녀세가 있어서
자녀 세액공제 또 30만 원이지만 96만 원이죠. 그럼 얼추 해서 100만 원 빠지잖아요. 그러면 58만 원만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58만 원 중에서도 제가 아까 우리 특별세액공제라고 그래서 여기 연금 계좌는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사적연금, 연금 가입했던 것도 공제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거 다 공제해줘요. 있다면. 그럼 세금이 연봉으로 거의 3,800만 원, 4천만 원 돈인데 여기 최종 현재까지만 계산된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느냐면 보니까 여기 합쳐서 결정세액 그래서 68만 4천 원 이만큼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공제해야 될 것은 다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정재 씨하고 김영진 씨에 대해서 연말정산 다 해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환급세액 나와요. 그래서 얼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월 급여 어느 정도 받으면 세금 얼마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다 환급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남의 급여 1년 동안 받은 거 한번 이렇게 보고서 이만큼 환급 얼마큼 나오겠다. 그런 걸 딱 예측해 줄 수 있으면 괜히 자기 돈 자기가 받는 건데도 기분 좋아. 그렇겠죠?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될 거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4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입력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4번 사원명, 정산 연월일, 귀속기간,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이 뭐가 되어 있고요. 428페이지를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그 밖에 소득공제, 개인연금, 신용카드 4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들 하고 있죠. 근데 글씨가 작고 되게 많죠. 세법은 원래 그래요. 근데 이거 읽으려고 하면 맛이 가겠죠. 근데 이따가 저하고 같이 실무로 한번 입력하면서 제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몇 줄 그냥 눈에 쑥쑥 들어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겨봐요. 거기 보험료 세액공제란 말도 나오고 의료비 세액공제, 그다음에 전액 공제비 무의료비,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이따가 정리해서 이거 읽으실 때 체크포인트는 말 그대로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정리하시면 될 내용들이니까 중요하게 별표 3개 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말도 있고요. 이건 이따가 제가 입력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어요. 433페이지에 보시면 연금 계좌 소득공제도 있고 월세 공제도 있고 별거 다 있네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법한 별 희한한 거 다 있는데 지금은 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 나와 있는 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435페이지에 필수예제 있죠? 필수예제 요거를 갖다가 하나씩 제가 설명하면서 보험료, 의료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원들한테 연말정산할 때 자료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연말정산 할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435페이지에 예제를 입력하면서 교재도 하나하나 봐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 남았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는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표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게 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제가 하여튼 일거리 만들어서 하는 도사여서 자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 나오는 건 알 거고요. 자 빨간 거 해놨던 것들은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고요.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진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1인당 본인 포함해서 150만원씩 공제 준다는 거 지금 여러 번 얘기해서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있다고 했었죠. 경로우대 공제는 얼마 준다?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100만원 추가로 해준다는 얘기고요. 장애인은요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 얘가 추가 공제 해준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4대 보험 중 납부했던 것들은 자동 반영된다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주택에 관련돼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 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오케이?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우리 부양가족들이 있었죠. 부양가족들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 안 돼요. 지금 누구만 되겠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우리 그 부양가족 중에서 거기 부모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한 건 공제가 돼요. 한꺼번에 같이.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고요?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돼요. 되셨나요? 그거 일단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고요. 여기 세액공제 보시게 되면 자 세액공제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어저께 설명해 드렸죠? 자녀 수로 먼저 공제한다. 첫째하고 둘째는 얼마씩? 각각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당해 출생을 했다면 첫째인 경우는 얼마? 30만원. 둘째인 경우는 50, 셋째인 경우는. 그래서 어저께 그 쌍둥이 3명 태어나서는 자녀 수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출생한 순서대로 다 공제했더니 210만원 나왔죠. 근데 그렇게 안 받는 게 나아요. 근데 뭐 아이를 낳을 때 그가 새 쌍둥이인데 골라서 나? 넌 나오지 마 그래? 그건 하늘의 또 복이죠 사실은.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금저축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연금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을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연금저축의 한도액은 이거 이번에 세법 바뀌었는데 연금저축의 한도액은 일단 400만원이고 퇴직연금은 여기 300만원이라고 써놨죠.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의 한도액은 지금 이따가 수정을 할 거긴 하겠지만 지금 할까? 900만원이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얼마라고요? 900만원. 연간 한도가 세법이 개정돼서 900만원 한도까지 됐고요. 연금 저축은 600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합계 9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종쳤나? 아직 안 쳤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50세를 기준으로 해요. 얘를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요. 이렇게 연말정산의 내용을 알고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년간 900만원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에 대해서 900만원에 대해서 외부 금융기관에 저축을 했다면 일정한 퍼센트의 세율을 공제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연금저축에다가만 나누기 한번 시비해 볼까요?
12만원 하게 되면 75만원씩 연금저축에다가만 75만원씩 900만원을 저축했어요. 근데 연금저축은 한도액이 얼마만큼 공제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300만원을 공제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퇴직연금에다가만 900만원 다 입금을 했어요. 75만원씩. 그러면 다 공제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얘를 갖다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를 갖다가 저기 해약하기 싫어서 두 개 나누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싶다면 최대한 연금저축의 한도액이 600만원이니까 요 범위 내에서 가입하라는 뜻이고, 나머지를 나누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900만원 저축하는 것 중에서 양쪽 다 합쳐서 그거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 몰빵하면 한도액이 600만원이니까 300만원 공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연금은 900만원 다 한도 인정해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몰빵으로 다 가입을 하든지 나누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에는 600, 퇴직연금에다가는 300. 왜 이걸 또 나누어서 설명했었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연금 같은 거 가입할 때 하고 싶어 해요? 아는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한도액 900만원, 나 매달 75만원씩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되시겠죠? 자,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는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설명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시게 될 여기 특별세액공제 제가 별표 무려 3개 해놨죠. 별표 5개 할 수도 있는데 별표 5개 하면 장수표 돌침대가 될까봐 3개만 했어요. 자, 보험료부터 봅니다. 지금 보통 여기 직장인들이 각 가정에서 보험료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죠.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들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여기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근데 보험 중에서는요, 보장성 보험도 있고 저축성 보험도 있어요. 근데 저기 보장성 보험은 공제가 되는데 저축성 보험은 보험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라도 보험 가입할 때 또 직장인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닌다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셔야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의 월급을 받더라도, 금액을 받더라도 여기 내가 이런 걸 알고서 미리 가입 돈을 쓸 때 1년 동안 쓰면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험료는 일단 뭐만 알면 된다. 보장성 보험은 세액 공제가 된다. 근데 저축성 보험은 공제 안 된다. 그거 그 내용이 교재에서는 430페이지에 일단 나와 있어요. 공제 한도는 얼마라고 써져 있나요? 공제 한도는 돈 우리가 납부한 거 있잖아요. 납입한 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돼요. 지금 집에 여기 개인들 보면은 제일 많이 가입하는 게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료, 생명보험료, 건강보험료, 암보험료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한도액이 얼마까지만?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거기에 세액공제는 얼마를 몇 퍼센트 해준다? 12% 해준다고 나와 있죠. 12% 해주는 보험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꼭 체크해놓고 읽어보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를 내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소득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근데 아이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때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안 돼요. 공제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소득자 이름으로 가입해야지 공제가 돼요. 여기 있는 건 다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지 공제가 된다? 이 소득자가 돈 번 거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공제해 주는 것이지, 아내 이름으로 편리성 때문에 저기 아이들 보험을 가입해 준다, 뭐 다른 걸 가입한다, 그거 하나도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 걸로? 카드만 빌려받아서 결제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더니 막 또 전화하고 지난달에 이거 내 이름으로 이거 애들 거 가입했는데 그러면 이거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자, 두 번째 의료비예요. 의료비에서는 경로우대를 갖다가 여기서도 공제를 해주는데, 경로우대 의료비의 대상은 만 65세예요. 아까 그 인적공제에서 경로우대는 몇 세였었죠? 만 70세였었죠. 근데 의료비에서는 경로우대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의료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의료비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한 것은 다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라도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돼요. 목적이 뭐여야 된다? 치료 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전을 가지고서 약국에 가서 그 처방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공제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 의약품 사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공제 안 됩니다. 또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한약 지어서 먹을 수 있죠. 건강 증진 목적이라든지 뭐 등등 그것도 공제 안 돼요. 뭐여야지만 된다고요? 치료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그 애완동물들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경, 렌즈, 안경 렌즈 같은 경우도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안경 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줘요. 안경을 샀는데 지금 70만원이다. 20만원 공제 안 되는 거고, 맥시멈 얼마까지? 1인당 50만원까지. 근데 또 렌즈들 중에서도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쓰는 그 미용 목적으로 컬러 렌즈 같은 거 있죠? 그건 안 돼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만약에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성형수술한 목적이 치료 목적이었다면 그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 키워드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내용들은요, 4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 실손보험들 많이 드러났죠.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 걔는 빼줘야지 돼요. 공제는 해주는데 실손보험료로 받은 게 있다면 걔는 제외하고 공제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431페이지까지 체크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체크포인트는 제가 좀 이따가 읽어보라고 시간 드릴 테니까 보고서는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요. 교육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교육비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이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즉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의 교육비는 그게 영어학원이 됐던 미술학원이 됐던 피아노 학원이 됐던 다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초, 중, 고, 초중고 학생들은 지금 우리 대부분 다 의무교육제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제인 상황에서 그 학원들 많이 다니죠. 그 공제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인 경우 학원 다니는 학습비들 있죠. 학원비. 미취학 아동은 학원을 다니더라도 의무교육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로 다 공제를 해주지만 초중고 학생들은 학원비 공제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제도권 범위 내에서 수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공제해줘요. 초중고 학생들, 미취학 아동, 초중고 학생들은 한도액이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미취학 아동, 초중고 학생들은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는 900만원까지요.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여기 교육비로 공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돼요. 본인. 자녀가 대학원 갔는데 교육비로 공제가 된다? 안 된다고요. 누구만 된다고요? 본인 것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여기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다 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초중고 학생뿐만이 아니라 본인 것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본인 것도
외부 학원비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억해야 될 게 현장 학습비 있죠. 보통 옛날에는 뭐 수학여행비라고도 많이 했었고, 초중고 학생들은 뭐라고 불러요? 초중고 학생들은 현장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에 수학여행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여하튼 거기 갈 때 공짜로 가요? 돈 내야 돼요? 30만원까지 해줍니다. 이것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수학여행이나 여기 현장학습에 관련된 것들은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 30만원까지.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면 교복 있죠. 교복도 공제돼요. 근데 교복도 한도 금액이 50만원까지예요. 어떤 학교는 그 교복이 100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교복은 한도액이 얼마까지다? 50만원까지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론으로 나올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워놓으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있잖아요.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이렇게 요거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과 10만원 초과분을 갖다가 구분해서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에 대한 교재에서는요, 4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눈에 딱 띄는 것만 보더라도 거기 취학 전 아동, 그 다음에 초중고생 한도액은 300만원, 대학생은 한도액 900만원, 대학원은 본인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 포인트, 거기다 별표 3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기부금에 대한 것도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자, 큰 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해 드렸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해 드리고 실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특별세 공제에 해당돼서는요, 이런 거 돈 지출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다 지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서 아까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험료를, 아니 의료비로 할까요? 의료비를 갖다가 지금 아버님이 아프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카드로, 신용카드로 300만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의료비에서 300만원 공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근데 그게 신용카드 사용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도 300만원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의료비인 경우에는 의료비로도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 신용카드에 사용한 금액으로도 또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중복공제가 가능해요. 뭐는? 의료비. 그다음 교육비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미취학 아동인 경우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니면 학원비, 교육비로 공제받겠죠.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이나 또 뭐 신용카드로 결제받겠죠. 그거 하면 여기서도 교육비 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우리 보험료 낼 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죠. 그럼 보험료 납부한 거 보험료로 공제 받았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고 신용카드에서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없다고요. 즉, 의료비와 교육비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에서 공제를 받잖아요. 중복 공제 다른 것들은 다 안 돼요. 뭐만 가능하다? 의료비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설명은 제가 한번 쭉 해드렸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 여러분들은 참 특이하게 얘는 한 번만 설명해도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따가 적용해서 읽어보기로 하고 실기로 입력하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35페이지고요.
4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액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화하게 되면 다 반영해주면 최소화가 되겠죠. 세금 적게 내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이정제 19부터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첫 번째 보험료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 보험료 거기에서 건강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건강고용보험료 여기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손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두 번째 생명보험료 이호용시라고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료는 66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험료 있죠. 어디 볼까?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자, 그래서 여기 보험료 그러면 특별세액공제에 있어요.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세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래서 여기를 까먹었어.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생명보험료 이호영 씨 거라고 되어 있죠. 이호영 씨 거인 경우에는 여기 지출에 여기 있어. 66만원. 제가 이거 까먹었나봐. 66만원. 자, 66만원을 입력했더니 공제 대상 금액 100만원 이내죠. 그리고 오른쪽에 79,200원이라고 세액공제로 얼마가 되는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 보험료이기 때문에 일반에 포함시켜서 계산기로 66만원 더하기 얼마? 66만원 더하기 86만원 하면 합계금액이 152만원 돼요. 그럼 152만원 입력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도액은 100만원 한도액이었으니까 세액이 12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자료 입력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도 얘도 되나? 의료비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위암 수술비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는 아까 몇 살 이상이셨어요? 아버지 나이 봐야 되나 다시? 자, 여기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실 때 부양가족을 눌러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누구였었어요? 황진이 안 보여. 여기 아버지 이순호 씨죠? 이순호 씨가 연세가 77세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얘는 65세 이상 나와 있죠? 경로 왜 얘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 65세 또 장애인 그다음에 건강보험 뭐 이런 분들은요 세율이 15%를 해줘요. 그러니까 더 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아버지 수술비 3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에 여기 세액 계산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 있죠. 동생인 경우에는 여기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계산이 두 개가 다 끝난 거예요. 연말정산하는 거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네요. 네,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안 틀려요. 자, 확인 눌러보시게 되면
의료비에 대해서 320만원하고 150만원 입력을 해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비를 보겠습니다. 교육비 얘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동생 거 특수 장애인이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밑에다가 입력하게 되어 있네요. 120만원. 그 다음에 자녀는 대학생이죠. 대학생에다가 900만원 한도라는 것은 옆에 써져 있으니까 참고로. 아이고, 대학생 노란색은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있네요. 고등학생 얘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4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교육비 입력도 다 끝났네요. 네, 다 끝났어요. 근데 뭐가 빠졌지? 됐네요. 그래서 1020만원 한도 금액이 나왔고요. 입력하셨나요?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주택자금. 주택자금은 아까 왼쪽에 있었죠. 그래서 주택자금에 대한 거 보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자, 여기 40번에 보시게 되면 주택청약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청약과 관련돼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주택, 월세, 주택임차. 이거 아닌데. 주택자금. 말 잘못 봤네. 주택자금이라고 그랬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 연금저축이나. 여기 연금저축이 있구나. 이거 제가 공인회계 사회과고 주택 청약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자, 연금저축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위에 연금저축 1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3번에요. 주택 마련 저축 공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주택 저축 구분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여기 통장의 이름이 똑같아요. 주택 뭐라고 되어 있었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연도 가입 2014년 이전 2015년 이후 가입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그 박스 밑에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2017년 1월에 가입했으니까 2015년 이후에 가입한 거죠. 그죠? 이걸 보고서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어디에 가입했다 그랬냐면 국민은행이래요. 여기 F2 눌러서 국민은행 이렇게 조회하시고요. 엔터. 계좌번호는 거기 주어진 거 있나요? 계좌번호 5402 예, 그대로 써주세요. 5402 납입금액은 120만원 소득공제 금액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다시 연말정산 입력 화면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연말정산은 어떤 그 페이지에다가 자료 어떻게 입력하는 거 그것만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금액만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계산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다 여기서 해주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 월세도 있어요. 월세는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월세라고 하는 공제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료는 문제에서 밑에서 주었죠. 435페이지에 월세 내역에서 임대인은 김경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세액 세입공제 여기 첫 번째에다가 김경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김경영 주민등록번호는 600214-1 그 다음에 별표가 6개 하나 둘셋넷 일곱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되나? 600214-1 안되네. 됐다. 이거 어떻게 입력하느냐면요. 600214-1 저기 하이픈 넣지 말고요. 별표 그 다음에 6개 하면 자리가 딱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네요. 밑에 그 메시지 창 보게 되면 1번은 단독주택, 2번은 다가구 쭉 되어 있죠. 오피스텔은 6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숫자 6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오피스텔로 나오고요. 면적은 60. 그 다음에 주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차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돼 있고 월세 금액은 36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또 연말정산 입력 클릭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월세 공제는요 여기 밑에 60번에 여기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 틀리면 정말 그러겠죠. 물론 연습은 몇 번 더 해보겠지만 그냥 주어진 자료에다가 직원들 거 연말정산할 때에도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도 한번 해볼게요. 기부금은 국방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부금은 여기 세액공제란에서요. 국방원금 여기 법정기부금 클릭하시게 되면 기부금에 대한 게 되게 다 나와 있어요. 정치자금까지. 그 중에서 해당되는 데다가 이걸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올해 해당되는 것은 2021년이죠. 그래서 여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돼 있느냐 하면 당해 거 법정 당해 기부금 요 칸에다가 여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법정 기부금은 있잖아요. 국가단체, 국가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방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여기 법정 기부금이겠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어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우리 지정기부금이라고 용어를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법정 기부금과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부금만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 다 구분은 써져 있단 말이죠. 정치자금하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국방헌금 3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비라고 되어 있죠. 그죠? 노동조합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단체 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종교단체는 아니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다가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종교단체에서 보통 연말정산할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저기 가족들이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거 여기 기부한 거 있다면 여기 해당되는 데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연도수 구분이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따가 입력하시게 될 정치기부금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이 정치기부금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정치기부금으로 30만원을 이렇게 냈다 그러면 30만원은 10만원을 초과했으니까 다 10만원 초과분 여기다 30만원 입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10만원은 어디다? 10만원은 여기다. 나머지 10만원 초과하는 거 20만원은 여기다 나누어서 입력하라는 뜻이랍니다. 여기다가는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는 이유는요, 얘 공제하는 세율이 달라요. 10만원까지는 얼마 몇 퍼센트 10만원 초과해야 되는 거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있다면. 자,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입력할 항목은 이렇게 4개라는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도 똑같이 당해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 30만원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비 얘는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해당되는지라 여기다가 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여기 기부금에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거 법정 기부금 전액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타나게끔 입력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연금저축 기부금이 있네요. 연금저축 다시 연금저축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거기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위에 것은 퇴직연금이고요. 여기 두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연금계좌 연금세액공제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 클릭해 보시면 여기 옆에 개인연금저축 나오죠. 요거 클릭하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까처럼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계좌번호는 1588로 되어 있네요. 납입금액은 150만원. 이렇게 그러면 연금저축도 여기다 입력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다시 또 연말정산으로 가서 지금 기부금 아니지 기부금이라네 연금저축 입력했던 거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이 안 나왔지? 세액공제 나오야 되는데 여기 안 떴네. 모르겠다. 자, 연금저축 여러분 여기 혹시 떴나요? 안 떴죠? 이게 왜 이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입력했어. 이거 아니. 응? 입력했는데 안 나오면 짜증나죠. 18번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38번인데 연말정산 입력해서 38번 창에 150만원, 60만원 30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38번 어디 갔냐? 개인연금 이쪽 들어가 있구나. 위에 설명에 38번이 맞다. 개인연금저축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금 저축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요. 그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연금에 가입하면 공제해주는 세율,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준다, 얼마 몇 퍼센트를 해준다.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갖다 넣다 보니까 이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 저도 가입했었는데 연도수 한번 보세요. 연도수가 몇 년까지 가입한 걸 갖다가 여기다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1999년까지 돼 있죠. 네. 제가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했던 게 1994년인가 5년에 그때 한번 가입했던 것 같아요. 직장 들어가면서. 지금은 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입한 사람이 아직도 하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한동안 1999년이면 벌써 20년 지났어요. 이거 종료하고. 거의 없겠죠.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연금계좌 있죠. 그 2000년대 이후로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축 상품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없는데 아직 만기가 안 된 항목이 있는지라 있다 하면 그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고, 사실상 저처럼 지금 순간적으로 몰랐다 할지라도 입력만 돼 있으면 그걸로 끝이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용카드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아까 소득공제 있었죠? 여기 42번입니다. 42번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휴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 여지껏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신경 썼어요? 아니죠? 자, 한번 여기부터 먼저 구분해 보시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맨 위에. 그 다음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가 있다면 여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여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도서, 공연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 우리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하면서 얘가 전통시장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이건 국세청에서 우리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자기가 알아서 구분해줘요.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우리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 사용하면 세액공제 몇 퍼센트 준대요? 15%.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하면 몇 퍼센트 준대요? 그럼 뭐 사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지금 어차피 쓸 돈이라면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단 말이죠. 내가 쓸 돈이고 내 통장 안에 범위가 있다면 걔를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보통 예금 통장,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 그래서 굳이 할부로 늘려야 될 거 아니라면 신용카드 말고 뭘 사용해야 돼요? 체크카드 사용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신용카드 사용하세요. 그럼 주로 사용하는 건 뭘로 사용해 줘야 되겠다? 체크카드. 이거 공제되는 금액이 똑같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0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계속 신용카드로만 사용했어. 한 사람은 체크카드 사용했어. 세액공제 받을 때 연봉이 똑같다 할지라도 공제받는 금액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사용할 때는 이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거는 안 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생이야. 만 20세가 넘었는데도 공제 가능해요. 몰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여기 직불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한번 볼까요? 아까 이 소득자의 총 급여가 얼마였었어요? 4,380만 원이었었죠. 거기 사용금액 얼마로 나와 있어요? 25%로 나와 있죠. 즉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1,095만 원 그 이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준다는 뜻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었죠. 주어진 자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버지의 그 직불카드요. 근데 아까 그 아버지 직불카드 사용액은 아버지는 아까
지금 저 뭐죠? 아버지는 소득이 있는 분이었었죠. 소득이 있어서 아버지가 사용한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아내가 사용한 건 1,300만 원인데요. 1,300만 원 중에서 도서 공연비 50만 원 있다 그랬죠. 자, 여기 화면 보세요. 도서 공연비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5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액에다가 1,25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여기 공제되는 세율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도서 공연분에다가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을 뺀 1,250만 원은 위에다가. 자, 그리고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32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250만 원에다가 1,250만 원에다가 320만 원을 더해 주세요. 1,250만 원 더하기 320만 원 하게 되면 1,570만 원이죠. 그래서 1,5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다시 밑에 확인 누르시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보면 쉽게 1,620만 원 사용한 것 중에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여기 86만 2,5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이라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막 입력을 해봤는데 입력하는 자체는 내용이 어렵지 않았죠. 그죠? 어디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는 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정재 씨에 대한 것은 한번 이렇게 쭉 입력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옆에 김영진 씨 거 있죠. 김영진 씨 것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씨 거 보험료 보험료에 보니까 건강 고용 보험료는 손댈 거 없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료, 자, 여기 보험료 특별세공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124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일반 보통이니까 84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두 개 다 입력이 끝났어요. 됐나요? 두 번째, 의료비. 의료비는 처제 맹장수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 더블 클릭하시고요. 본인이나 여기 65세 장애인 아니기 때문에 그 밖의 공제에다가 6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노안치료비 80만원. 아버지는 아까 뭐였었죠? 연세가 65세 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의료비 140만원에 대해서 입력이 됐는데 지금 의료비 세액공제 드린 게 하나도 없네요. 왜 그랬을까? 이 의료비도 말이에요.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소득금액 있죠. 여기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 그러면 3%면 5천만 원이라고 보고 5, 35, 150만 원 넘어야 되겠죠. 근데 150만 원 안 넘죠.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이 전혀 없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한번 볼게요. 교육비도 클릭하시고요. 아내 교육비가 150만 원이네요. 그러면 아내는 대학생이니까 150만 원, 이거 여기다가 1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여기다가 120만 원, 근데 초등학교 여기 밑에 앞에만 봤을 때 학원비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 것만 150만 원 여기 딱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에 보니까 주택 임차 대출금이 나왔네요.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 그러면 원리금 다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34번에 주택 차입금 노란색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 중에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금은 200만원, 그 다음에 이자는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 임차 차입금에서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240만원. 이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구분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아까 눌렀던 거 정치자금은 가족 건 안 되고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돼요. 정치자금은 본인이 한 것만 되고 기부금은요? 기부금은 가족 것도 돼요. 자, 그래서 정치자금은 얼마를 냈냐면 50만원 냈죠. 그러면 10만원은 여기다가 입력하시고요. 초과된 거 40만원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바보의 나눔이라는 데 있잖아요. 바보의 나눔은 저기 법정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일반 단체 중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이 바보의 나눔이라는 이 두 기관은 법정기부금 단체라고 기억하세요. 여기 12월달 되면 왜 여기 앵두 같은 거 달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사회공동복지모금회. 여기에서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니까 금액은 얼마? 20만원. 그 어머니가 낸 거라 할지라도 여기 기부금은 공제돼요. 특히나 가족 중에서 여기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절에다가 하는 거 있죠.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나왔죠.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연금이 아닌 경우에 여기 연금계좌저축이 있는데 요 위에 연금저축은 별도로 탭이 있었죠. 클릭하시고요. 보니까 퇴직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연금저축도 있고요. 자, 보시죠. 여기 1번에는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부터 입력해 볼게요. 하나은행이래요. 하나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의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이네. 퇴직연금이라서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112, 납입금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여기 연금계좌 밑에 보시면 연금저축이 있죠. 연금저축. 그 다음에 얘가 하나은행. 그 다음에 3157 계좌번호, 납입금액은 500만원. 이렇게 됐고요. 자, 마지막 또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보니까 처제 거, 형제 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처제 거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입력하면 안 되고요. 여기 42번에 신용카드 클릭하셔서 아까처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건 되죠. 현금 영수증은 여기 어머니가 사용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80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거, 엄청 많이 사용하셨네. 1200만원.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한 거 1300만원 중에서 대중교통 사용한 게 300만원이래요. 300만원부터 먼저 대중교통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로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입력이 다 됐네요. 그리고 확인하셔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500만원 공제가 됐다고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해봤더니 별반 어렵지는 않은 것 같으네 라는 아마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한 번씩 차근차근 입력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지라 일단 여기 마무리는 여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실기 연습은 이걸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나와 있냐면 440
3페이지 연구 문제라고 나와 있죠. 연구 문제. 연구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 해야 되겠구나. 일단 요거 먼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는 요거 여기서 끝낼게요.